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했던 심포지움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지점은 아시아라는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의와 토론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나 카톨릭에 있어서 아시아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아마도 그 주제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은 심현주 선생님이시고요. 서강대학교의 생명문화센터에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카톨릭 교회의 역할을 유럽연합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황경훈 박사님께서 우리신학연구소에 계시는데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25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하고 다시 답변하는데 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 모색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유럽 모델을 참고해서 연구했습니다. 일단 목차는 논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아시아 지역의 현황, 그 다음에 유럽의 상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아시아 가톨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논문의 초점을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공동체, 평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역 연합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지역연합, 그러니까 국제연합을 결성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연합 활성화를 촉구했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국제적인 흐름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평화, 그 다음에 국가들 간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평화도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여기에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럽연합 모델을 참고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모델을 참고를 한 거는 2021년 지역 공동체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 또 유럽 자체가 우리 가톨릭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제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서 이제 이렇게 논문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우선 아시아 지역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왜 형성하지 못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현황, 어려움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제 세계 대전 이후에,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북미, 중미, 뭐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제 공동체가 형성된 상황인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연합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제 왜 그럴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은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시아 사람들 자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도 이제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중심의 무역을 하면 되지 굳이 아시아 공동체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아시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아시아가 굉장히 큰 대륙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가 뭉치면 좀 다른 지역에서 좀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내부와 외부의 그런 상황이 연결이 돼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적극적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IMF 위기
이후에 이제 아시아에서도 지역 연합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고 하고요. 뭐 정치 통합, 정치 연합에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아시아의 뭐 국가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정치 통합의 얘기가 진전될 그런 조건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건 아시안 플러스 알파를 축으로 하는 이제 시장 통합,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이제 위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그러니까 물론 이 경제 연합을 추구하기 위한 뭐 여러 다양한 어떤 채널은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을 제가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는 이제 21세기의 보편적 아시아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민주주의 아니면 이제 국가 간의 평등 협력 뭐 이런 거에 기초를 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고 2011년에는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아시아의 경제 연합 아니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에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기초로 해서 경제 통합이든 정치 통합이든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봤을 때에는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부한 경제가 아니라 또 민주주의보다 더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논의가 굉장히 아시아 내에서는 부재하다라는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 인권, 물론 지역적 인권 이행 제도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국제적인 인권 제도가 있고 그 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하고 지역적 인권 제도에는 별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 그러나 이게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인권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것은 평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독특한 아니면 시급한 어떤 인권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인권보다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 우선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명목으로 인권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그다음에 아시아 정부들 자체도 인권 제도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인권 규약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잠시만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있고 하나의 규약이, 그다음에 다른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인데 이 두 개의 규약에 협의를 하고 들어간 이게 뭐라 그러죠? 여기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그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아시아 정부들이 사실 아시아 뭐 경제협력체, 뭐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기에 아시아의 인권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더 관심이 있을까 싶은 좀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문제점들을 보면 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민 중심주의 경향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있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독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인권의 정치적 담론화가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뭐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을 뭐 북한의 핵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인권이 정말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화돼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자체에 대한 논의 수준도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가치인 인권이 논의가 부재하고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상황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주교 회의는 이런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뭐 일단 아시아 주교 회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 아시겠지만 뭐 드리자면 아시아 16개 국가 가톨릭 주교 회의가 자발적으로 협의한 뭐 협체다. 그리고 바티칸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16개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남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그렇게 해서 보면 좀 범아시아의 이 그 아시아 주교회의에 소속된 교회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 아시아를 이제 아시아 주교회의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설립 목적을 보면 이제 아시아 주교회의 설립 목적을 보면 회원국들의 결속을 다지고 아시아 사회와 교회의 복지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범아시아의 그 사회와 교회들의 복지에 대한 공동 책임을 맡기에 아시아 주교회의가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시아 주교 회의가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 기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인권에 관련된 것, 가정에 관련된 것, 종교에 관련된 것. 그래서 여러 산하 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제 공동선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문헌들을 우리가 발표를 했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아시아 주교 회의에서 발표된 그런 문헌들에 좀 관심을 갖는지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헌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뭐 아시아 빈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아 주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긴 하긴 해요. 이제 그런 이런 부분은 높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의 이 수많은 문헌들이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빈곤 문제, 아시아의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간 대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평화나 아니면 아시아의 정의에 대해서 뭔가 써 있을까? 있어 있기는 이제 덜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아시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직시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뭐 적극적인 그런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이제 아시아 주교회가 조금 더 아시아의 현실적인 상황에 좀 주목해서 여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화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아의 좀 아시아 주교회니까 아시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참고로 한 책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시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절대 빈곤 인구의 70%가 아시아에 있으며 이제 전 세계 카톨릭 인구의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70%라고 그렇게 보면서도 이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사실은 그 문헌에서는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구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줄어들고 아시아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급증이 늘고 있다. 그래서 가톨릭 인구의 70%가 그 서구권의 밖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전 세계 카톨릭 인구의 70%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시아의 국가들의 상황도, 지역들의 상황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 주교회의 상황도 이제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진전을 본 것 같지 않으니,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연합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2년도에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석탄 철강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죠.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유럽 연합이 발족이 됐는데, 유럽 연합이 발족이 될 때에는 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회원국들이 모여서 굉장히 여러 차례 조약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조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유럽 연합이 발족이 됐을 때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 연합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된 선언된 리스본 조약, 이 두 조약은 유럽 연합의 그 역사 안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트리히트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 유럽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을 하나 만들었고, 이 EC는 유엔 연합으로 간다, 유럽 연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럽 연합 설립 조약을 두 개를 동시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이라고도 하고 유럽 연합 설립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유럽 연합에 가지고 온 혁신적인 제도는 유럽 시민권과 이제 보조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민 모두가 이제 동등한 하나의 법에 동등하게 이제 인권이 보장된다, 그들의 이제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유럽에서는 이제 법치주의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사실은 유럽 시민 전체가 이제는 우린 하나야, 우리 하나의 법 안에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연합이 형성되기까지도 이 안에서 이제 복잡한 내부의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국가들 사이에 이제 권한이 들어가잖아요. 유럽 연합 기구들의 이제 프랑스에서 사람이 오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럽 연합에 소속돼 있는 회원국들이 유럽 연합에서 자기 나라의 그 요구 사항들, 그다음에 자기 나라들이 유럽 연합에 바라는 것들이 유럽 연합에서 관철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유럽 연합의 권한을 국가들에게 배분하는 상태가 불공평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복잡한 문제 제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게 똑같은 권한을 분배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보조성 원리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로 이제 유럽 연합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보조성 원리를 확장하면서 뭐를 바꿨냐면 투표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회원국들한테 투표권을 주는데 한 나라의 한 표가 아니라 유럽 연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한 표지만 회원국의 인원수가 작고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 국가에는 투표권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회원국들이 유럽 연합에게 이제 목소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 다수결 제도라고 해서 이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민주 제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성 원리를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리스본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를 유럽 공동체를 유럽 연합으로 대체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헌법 개정을 했는데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만들어낸 유럽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권 헌장을 유럽 연합의 공식적인 문서로 채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국제사회에서 보면 진짜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인권이 법이냐 아니면 윤리적 차원의 어떤 규범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많고 이제 법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국제법에서도 많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본권을 채택을 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유럽 인권 보장 체계와 유럽 안보 협력 체제를 동시에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후의 기여를 본다 그러면 그래서 기본권 헌장을 법적 효력으로 해서 이제 위원회와 법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공동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평화와 안보뿐만이 아니라 인권 존중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 유럽 안보 협력 기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제 인권,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수민족을 위한 위원회,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위한 위원회를 둬서 안보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엔 연합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인권 보장 체계가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2021년에 몇 년이죠? 그때 그 지역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과 카톨릭의 관계, 이제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요. 저 30분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유럽 연합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와 이제 어떤 이제 관계가 있었는가?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세 시기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그다음 50년대 냉전 시기까지의 교황님들이 베네딕토 15세, 그다음에 비오 11세, 비오 12세 교황님이셨는데, 근데 이 시기에서는 이분들이 유럽 연합을 촉구를 하긴 했지만,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 연합을 촉구를 하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교황님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사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외교적인 방식이든 아니면 전쟁을 통한 방식이든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가톨릭적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동유럽, 그 다음에 서유럽은 그리스도교적인 민주주의, 뭐 이런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만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도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 당시에 기독교 당에서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에는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 이제 교황님이신데요.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말씀하실 때 유럽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앞에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를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념에서 이제 보편적 가치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화는 인권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앞에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정당 점쟁론이 아니라 정당 방위론은 정당화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사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그마저도 전쟁이니 그것도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다 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간에 기초한 이 평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발전의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내용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경제적 불균형이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씨들,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들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씨들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하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모든 사람들의 복지 증진 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교육, 그다음에 군축 문제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게 거론이 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오로 6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가 평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 주교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현대 평화윤리의 기초,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봤을 때 인권, 그다음에 국가 간 정의, 그다음에 세계 평화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평화에 대한 현대 평화에 대한 윤리가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 바오로 2세 오면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기초한 평화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어떤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럽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시간상 요 두 개 위에 거는 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권고하신 다른 내용들은 유럽 연합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이제 새로운 신생 국가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유럽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보조성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보조성 원리로 이제 바꿔서 이제 수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 유럽연합 안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뭐 개신교 측도 개신교 쪽이지만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리스본 조약에서는 이것을 정교분리 원칙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에게 동등한 그런 뭐 자유권을 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조언에, 그러니까 동반자로서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게 이제 리스본 조약입니다. 근데 유럽 주교회의는 잠시 보겠습니다. 유럽 주교회의는 이제 1980년대에 설립이 됐고요. 27회원국의 주교 회의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주교회가 하는 일은 유럽의 국가들, 주교회의와 바티칸 간에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아시아 주교회의 역할을 봤을 때, 그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의제, 그러니까 인권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까지 모두 유럽 주교회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 유럽 주교회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에게 연구를 촉구하고 있고 또 변호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후의 행정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한 23세께서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일단 통일이 되면 그것은 그들의 자산이 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통합을 향해 천천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로 하나된 유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본보기로서 이제 교황님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 평화 모델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인권에 기초한 평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균등한 발전을 좀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인권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다, 그다음에 유럽 연합이 지향하는 바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평화, 제가 이제 평화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평화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평화 운동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권은 평화와 인권을 결합을 해서 말하는 게 평화권인데, 평화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국가한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반박을 하면서 평화의 권리는 사람들한테 있다, 개인들한테. 그래서 평화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화권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평화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국제 연대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 발전, 그 다음에 환경권, 소수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전 세계가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주교회의가 아니면 아시아 교회들이 어떤 인권에 기초한 평화 공동체를 지향을 한다고 하면 이런 평화권의 내용을 조금 좀 염두에 두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시간이 지났긴 한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 만민법인데요. 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권 어떤 협약체 이런 게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에서 이제 제가 조금 주목을 하는 거는 뭐냐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부터 그들이 공통으로 합의를 했던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쳐서 협약을 하고 조약을 맺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그들의 인권법을 만들었거든요. 합의에 기반한 조약을 통해서 유럽 헌법, 인권법을 만든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 교부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만민법 전통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법은 아니나 민족들 간에 합의한 내용이 법적인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을 지금 도미니카의 빅토리아 신부님하고 예수의 수아레즈 신부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도 이런 만민법의 전통,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아시아에서 나와 있던 수많은 인권 선언들,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어떤 지역 협의체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아시아 인권법을 제정을 할 수가 있다,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조직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시아 교회가 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굉장히 정말 해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평화기금을 마련할 것이냐, 평화기금을 마련해서 좀 평화기금으로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화기금 마련, 그러니까 군사, 그 다음에 이제 군산업에 들어가는 비용,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축약을 해서 보편적인 인권 복지에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시아 주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유럽 주교회보다 아시아 주교회가 훨씬 더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유럽 주교회는 이 유럽 연합이 거의 촉진되고 거의 만들어진 상황에서 유럽 주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아시아 주교회는 지금 아시아 주교회는 있지만 아시아 지역 협력체는 없기 때문에 아시아 주교회 내지는 아시아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을 공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찬스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주교회의가 앞으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평화권 운동, 그다음에 인권 운동, 교회들의 연대, 그다음에 평화기금 마련, 그다음에 신학자들, 그다음 또 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들 많이 이용을 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논쟁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발표여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토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연구소의 한경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경훈입니다. 심현주 박사님 굉장히 큰 주제를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발표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발표에 감사드리고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이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이선희 박사님, 사회 보시는 이선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시아와 가톨릭, 이 아시아의 가톨릭은 무엇인가 혹은 가톨릭이 아시아의 무엇인가 이 주제만 하더라도 엄청 큰 주제인데 아마도 그거를 심현주 박사님은 아시아의 평화 공동체에서 아시아 지역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로, 그러니까 아시아를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본다면 평화로 이렇게 접근해서 교회가 어떻게 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고 이제 카톨릭이 도래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120년 전에 제주에는 우리가 흔히 신축교난 혹은 신축교란, 신축교환으로 이제 어느 정도 통일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와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톨릭을 또다시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기념비적인 해에 이런 주제로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심포지움을 한다는 건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자께서 쭉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발표자께서 제 시간을 너무 까먹어서 제가 곧장 그냥 질문과 제 의견을 조금 보태는 식으로 질문과 덧붙이는 말로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럽과는 인종, 언어,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가 매우 다른 아시아의 유럽연합 모델을 비교하여 이론이나 실천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차이를 적시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경제 공동체 포럼은 자유민주주의 보편 가치, 평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보편 가치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좀 문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인가, 보편성을 띠는가,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식 복지 모델 국가들도 많은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으로서의 리버럴리즘 자체가 지금 현 생태위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인가 다시 되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럽에서의 보편 가치, 평화, 근원적 가치 등이 아시아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래야 하는지를 먼저 밝혀준다면 독자가 글을 좀 쉽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3000년기를 맞아서 대륙별 주교회의원의 대의원회의를 시노드죠. 개최하고 주교들이 각 대륙의 요구들과 고유한 상황에 따라 복음화 활동을 하도록 공모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아시아 주교 시노드가 열렸을 당시에 지역 주교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교들이 아니라 2000년을 맞아서 교황청에서 군기 잡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황청에서 소집했고
거기에 냈던 리네아멘타, 의제 개요부터 교황 권고, 작업 문서, 뒤에 발표한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시아의 주교들의 거센 반발, 특히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주교님들 굉장했습니다. 이거는 그 톰 박스의 펜테코스트 인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내셔널 캐피털 리포터라고 거기에 창립자이기도 한 이 톰 박스가 아주 생생하게 잘 써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쪽에서 FABC의 첫 의장이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발표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의장직은 현 찰스버 추기경님 때부터이고, 그러니까 내년이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미리 당겨서 50주년 FABC 그 50주년 기념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못하고 있는데요. 45년 정도 사무총장 체제였는데 이것은 바티칸의 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72년도에 FABC가 그 교황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지만 셀람 같은,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주교회의 같은 그러한 해방신학의 어떤 그 자궁이나 모태나 이런 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주교님도, 특히 김수환 추기경님이 교황청에 가서 이걸 통과시키는데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협의를 했냐면 우리는 의결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직을 가지 않겠다. 사무총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한 분 사무차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신부님이신데 이분에 의해서 그 의장제가 요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안타깝게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찰스버 추기경님이 지금 의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무총장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아래서 아시아 주교회 연합이 50년 동안 아시아 평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앞서도 그 바오로 6세의 인간 발전 그 촉진해가는 회칙에서 발전은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FABC 산하에 Office of Human Development가 있어요. 이미 그 FABC가 공식 승인 받기 전에 활동을 한 유일한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학순 주기경님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 최재선 같은 분이 인성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에서의 인간 발전은 평화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실질적인 그 빈곤의 문제, 퇴치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평화라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아시아에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간 분쟁 조정이나 인간 발전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활동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걸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계 가톨릭 인구의 70%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여전히 2, 3%를 넘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교황과 교종이 혼용되고 있는데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사회학이나 사회윤리에 관련된 논문인데 이 신학적 주관이 담긴 용어보다는 종교학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교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보조성 원리를 수용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번 걸쳐서 보조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좀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럼 이 보조성은 가톨릭에서 사회교리에서 혹은 사회윤리에서 말하는 보조성을 그럼 받아들인 건가? 이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이가 있다면 가톨릭 사회윤리 혹은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그 보조성과 이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그 보조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동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신 박사님은 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인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이제 논문의 핵심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세 보니까 이 논문 한 127번 정도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자께서도 20세기 들어서 평화는 인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여러 차례 하셨고, 평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분명히 인권이 중요하고 그랬지만 물론 현재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의 처지에서 보자면 인권은 너무도 인간 중심적인 그런 담론이 아닌가. 그래서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아시아처럼 다종교, 다문화, 다언어 이런 그 다양성의 대륙인 아시아에서는 누구의 그 인권인가를 더욱 세심하게 물어야 되고 생태계 이 코로나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관계를 재설정해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데코레이션으로 환경 생태를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존재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존재론적인 그런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생태계의 평화 이건 이미 그 2018년인가요? 그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발소서 이 회칙에서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신학자들이 이걸 얼마만큼 확대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 하나님의 모상을 이 전 우주로 확대했는데 그것을 육화로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것을 담론을 확장해 나가면 조금 더 인권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네. 네. 추려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3개 정도로 추려서 대답하셔도. 마지막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조성 원리를 처음 교회에서 발표하신 분이 비올 11세 교황님 40주년 회칙인데요. 이제 보조성 원리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사회적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황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조성 원리도 이제 상위의 기관이 하위의 기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냥 그들의 일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 보조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모든 국가의 어떤 전 조건이 어떤가 사회적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보조성 원리가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는 보조성 원리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상위의 권력이 하위에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어떤 중간 계층의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렇게 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교황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보조성 원리라든가 연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조성 원리를 모든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 제도를 마련을 했고 이제 가중다수결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또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종교들 그 다음에 어떤 철학 쪽의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모임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정교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유럽연합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럽연합은 보조성 원리를 굉장히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얘기는 이제 그 생태계 관련해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10분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제 인권하고 인간 중심주의 하는 인권과 엔트로포센트리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개념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을 생태적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무슨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교회에서도 인권을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인권 선언들이 인권을 평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생태 문제로 나아갈 때 인간을 위해서 다른 자연들을 파괴하는 것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선생님? 네, 뭐 일단 토론 시간. 그 시간이 좀 초과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은 이제 플로어에서 받지 않고 종합토론 시간에 좀 더 질문을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